그래서 이 균형점들, 단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균형점들을 모아보자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른 공간에다가, 다른 축으로 만들어진 공간에다가 그림을 하나 그려보는 거. 곡선을 그려보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 표현되냐면, equilibrium locus라고 합니다. 복수로 얘기하면 loci고요. 각각의 균형점들을 다른 공간, 다른 변수들이 변했을 때 새로 생기는, 새로 찍히는 그 균형점들을 만약에 이제 우리가 AD와 Y의 축에, Y의 공간에다 그림을 그렸는데 그거를 다른 다른 공간으로 옮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원래 우리가 생각했다고 고정됐다고 생각했던 파라미터 또는 exogenous variable, 외생 변수나 계수값을 조정함을 통해서 어떤 점들, 균형이 발생하는 점들을 모을 수 있겠죠. 그 모았던 점들을 다른 공간에다가 그려내는 작업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고, 그거를 DD 곡선으로 교과서에서는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이제 차원, 또 생각의 전환, 그 다음에 공간의 변화를 통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바들이 경제학에서는 상당히 많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소비자 이론에서도 사실은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모든 개별적인 경제 주체들이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소비자들이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만족도를 최대한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할 건데, 그거를 모으니까 시장 수요로 결정될 수 있더라. 그 시장 수요를 그려내는 거, 시장 수요 곡선을 그려내는 거는 우리가 물건을 선택할 때 그려냈던, 생각했던 공간이 아닙니다. 그게 집단적으로 결정된 수요가 이제 시장에서 표현되는 건데, 나타나는 건데, 그거를 한 개별적인 경제 주체들의 균형점, 그죠? 그들의 의사 결정, 그거 하나를 모으고 그거를 또 다른 공급자들과 만나기 위해서, 교환을 이뤄내기 위해서 시장 차원으로 옮겨간 그 그래프가 수요 곡선이 되는 거예요. 개별 수요 곡선이 시장 수요 곡선으로 옮겨가는 부분들, 또 이전에 경제학을 공부하신 분이라면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런 것처럼 똑같은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총수요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고, 총수요에 대한 함수적 변화, 가처분 소득과 실질 환율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죠. 왜냐? 지금 이제 원래는 closed economy, 폐쇄 경제에서 이제 교역이 시작된 오픈 이코노미로 바뀐 거죠. 그러면 외국과의 경제적인 교류 또는 이제 무역 이런 거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그때 키가 되는 거 환율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물건을 바꾸는 실물 시장의 교역에 있어서는 실질 환율이 되게 중요한 거고, 상품의 교환 비율, 상대적 그 상품의 상대 가격이 중요한 거고, 그 부분이 변했을 때 총수요가 어떻게 변하고 총 생산량, 총 소득이 어떻게 변해가는지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분석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 이제 또 한번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DD 곡선을 도출해 낸다라는 겁니다. equilibrium locus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이 모형에서 말하는 AD, 총 수요의 공급이 따라주는, 수요만 있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포텐셜로 생산을 해주겠어? 그럼 총 생산과 총 공급이 만나는 데서 국민소득 GDP가 결정이 되겠죠. 그 곡선, 그 점들, 각각의 그런 균형점 하나에서 상황이 조금씩 바뀌었을 때 균형점들을 몇 개를 찍을 수 있을 겁니다. 그거를 다른 차원으로 옮겨서 균형점들을 모아놓은 곡선 하나를 이름 붙이되 DD라고 한다라는 거죠. DD 곡선에 대한 정의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DD 곡선이 어떻게 도출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차근차근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생산물 가격이 우리 지금 고정돼 있다고 합시다. 생산물 가격이 고정돼 있고, 국내 통화가 절하됐다. 국내 통화가 가치가 떨어졌다. 환율이 올라갔다. 그죠? P 스타 P는 일정해요. 근데 이 자체가 증가를 한 거죠. 우리 그 국내 화폐가 절하가 이루어졌으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총수요 곡선, 우리 그렸던 거, 우상향하는 총수요 곡선, 45도보다 약간 더 평평한 그 곡선 위로
움직이게 되죠. 위로 움직이게 됩니다. 왜요? 가처분소득 그 환율이 하락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환율이 증가한 거죠. 죄송합니다. 환율이 증가한 거, 원화의 가치가 떨어진 거죠. 수입이 감소하니까. 수입이 감소하는데요. 네. 그러면 경상수지가 개선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상수지 개선으로 인해서 총수요가 증가하는 겁니다. 그러면 Y가 증가하게 되겠죠. 그런 차이들이 있을 수 있다. 그 점들을 모아보자라는 거죠. 그렇게 환율이 변화했을 때 각각의 변화점들은 어떻게 되느냐? 왜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하면 실질 환율의 균형을 구하는 모형을 우리가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실질 환율의 균형, 실질 환율의 결정 요거에 대해서 구하려고 하는데, 그럼 실물 시장이 되겠죠. 실물 시장의 수요의 변화를 통해서 각각의 점들을 찍어 보니까 총 수요와 총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이제 균형 GDP 또는 이제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GDP가 있을 건데, 환율이 변화했을 때 어떤 변화를 볼까요? 그럼 환율의 변화에 따른 Y의 변화, 총소득의 변화를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겠죠. 수입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커런트 어카운트가 개선된다. 경상수지가 개선된다. 경상수지가 개선됐다는 말은 C 플러스 I 플러스 G 동일하다고 쳤을 때 NX라는 부분 증가했으니까 Y가 증가를 하겠죠. 그래서 그 우상향 곡선이 이렇게 있었다면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45도와 만나는 점에 생각해보면 Y가 증가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환율이 증가하면 Y도 증가하네요. 그럼 Y 수평축과 환율이라는 수직축 공간에다 한번 그려본다. 그럼 두 점을 모아가지고 딱 그리면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DD 곡선을 도출해냈습니다. 어떻게 구했다고요? 처음에 우리 총수 총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 GDP라고 표현할 수 있는 GDP를 구해낼 수 있었는데, 그 부분을 이제 균형점 하나만 찾는 게 아니라 다른 변수가 변했을 때, 특히 환율이 변화했을 때 요 점들, 균형점들은 어떻게 변화할 거냐를 바라보고, 그거 2점, 3점, 4점, 5점, 6점 무수히 많은 점들을 모아가지고 환율과 소득에 관한 공간에다가 그려본다는 겁니다. 오늘 근본적으로 하려는 게 뭐였죠? 환율과 GDP와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려고 했죠. 그러니까 거기서 그 다음에 그 관계를 알아보는 데 있어서 그래프를 그리면 그 눈으로 보여줄 수 있으니까 아주 쉽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그 관계를 나타내는 공간이 어디다? 실물 시장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실물 시장이다. 그럼 실물 시장의 균형을 찾는데 어떤 점들을 한번 모아보자. 환율의 변화에 따른 GDP 변화가 어떤 현상을 가져오는지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자. 그거였고, 첫 번째로 그 관계를 열어주는 변수가 실질 환율이었죠. 실질 환율이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 커런트 어카운트. 경상수지의 개선과 악화를 바로바로 가져오니까, 그쪽 바로 있으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른 총수의 변화 어떻게 될 거냐? 환율이 증가하면, 국내 통화가 절하되면 경상수지가 개선되더라. 환율 증가하면 총수요 그 커브가 위로 올라가더라. 그러면 Y는 증가하고 E가 증가함을 통해서 실질 환율이 증가함을 통해서 Y가 증가하더라. 그러면 우상향하는 Y와 환율에 관한 관계는 DD 커브라고 우리가 명명을 하는데, 그 균형점들을 각기 모아놓은 거, 그걸 DD 커브라고 명명을 했는데, 우상향하는 DD 커브를 그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지금 우리가 찾아내고자 하는 거, 환율과 GDP와의 관계, 환율과 총소득과의 관계. 어디서 왔죠? 실물 시장의 균형에서 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환율, 실질 환율. 실질 환율이 변화했다, 실질 환율이 증가했다, 우리 화폐의 가치가 떨어졌다, 그쵸?
해석되고 그 해석은 수입을 감소시킬 거다. 수입을 감소시키면 경상수지가 개선되는데 경상수지가 개선이 되면 Y가 증가한다. 그럼 Y가 증가했을 때 환율이 증가했다. Y가 증가한다. 양의 방향의 관계를 가진다. 그러면 그 공간 Y와 환율의 공간에 그리면 우상향하는 DD 커브를 그릴 수 있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DD 커브를 어떤 식으로 노출을 내는지에 대한 고민을 했었고요. 이게 뭐 아주 새로운 부분이 아닙니다. 경제학에서 아주 많이 쓰는 기술 테크닉이에요. 어떤 현상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얘와 얘 변수 간에는 어떤 관계를 가질까? 우리가 이제까지 연구해 놓은 거 없느냐? 그러면 그런 논리적인 모형이 없느냐? 그 모형을 따라서 하나의 측면을 보고 그 측면에서 어떤 변수, 한 변수가 변했을 때 균형점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찾아낸 다음에 그 균형점들을 모은 것 이퀄리브리엄 로커스라고 한다 그랬죠. 이퀄리브리엄 로커스를 모아놓은 로사이죠. 그러니까 균형점들의 합, 뭐 그게 결국 DD 커브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DD 커브가 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DD 커브가 어떻게 이동을 합니까? 수요 곡선이 이동하는 거, 우리 수요 곡선을 어디다 그렸죠?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수요 곡선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자 이거죠. 총수요 말고 그냥 소비자 이론에서 생각했던 수요 곡선입니다. 그럼 가격, 수량, 수요량, 그죠? 가격이 변하는 거, 수요량이 변하는 거, 곡선상에서 우하향하는 이 곡선상이 있기 때문에 곡선상의 점들이 이동하는 것이지 수요량이 변하는 것이지 다른 커브의 이동을 보여주지는 않는다. 커브의 이동을 보여주는 건 뭐가 있었나요? 소득이 있을 수 있었고 다른 상품의 가격이 있을 수 있었고 세상 만사 어떤 변화들도 어떤 식으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변화를 시킵니다. 그게 수요의 변화죠. 수요량이 아니고 수요의 변화, 수요 곡선의 이동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그럼 어떤 변수요? 그 상품 가격 P, 그 상품 수요량 Q 말고 다른 변수들. 그러나 수요에 밀접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면 더 큰 영향을 미칠 테니까 우리 그런 변수들을 고려하는데 소득이 그 변수가 될 수도 있었고 다른 상품, 뭐 대체제일 수도 있고 보완제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기호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사람들의 관심이 바뀔 수 있죠. 그리고 미래에 대한 예측 뭐 이런 등등의 아주 수많은 예들을 우리가 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딱 두 변수만 빼면 된다 이거죠. 그 상품의 가격과 수요량 자체 그 변화 말고 다른 변수의 변화는 수요 곡선 이동시키더라. 수요의 변화를 이야기하더라. 그런 측면으로 DD, 이 DD 곡선, 이퀄리브리엄 로커스라고 이해할 수 있는 DD 곡선은 환율과 총생산이었죠. 총생산 또는 총소득이었습니다. 요거 말고 다른 변수 우리가 이 모형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들의 변화가 생겼다. 그럼 DD 커브가 움직일 거다라는 거죠. 그 부분을 고민을 해보자. 왜? 그래야 상품 시장의 균형과 함께 조금 뭐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고려할 자본 시장의 균형, 곡선, 균형, 관계, 균형 로커스죠. 이퀄리브리엄 로사이를 다시 가지고 와서 그거를 뭐 AA 커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AA 커브와 DD 커브의 균형점을 봄으로써 각 시장의 변화 또는 각 시장의 충격 뭐 이런 것들이 환율에는 어떤 영향, 실질 환율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냐, 명목 환율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냐라는 분석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요를 도출하고 공급을 도출한 다음에 우리 시장 균형을 도출했죠. 그럼 여기서 말 큰 축으로 큰 폭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본다면 환율이라는 게 가격으로 대비될 수 있겠죠. Y 소득이라는 거 퀀티티 수량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우리가 아까 모형에서 계속 고민하고 있는 변수였지만 변할 수 있는 것들 뭐가 있겠습니까? 정부 지출이 있을 수 있죠. 정부 지출 G가 변하면 그거 DD 커브에 영향을 미칠 거다. G가 변하면 어떤 식의 영향을 가질 수 있죠? G가 변하면 G 정부 지출이 증가하면 정부 지출이 증가한다는 건 뭐겠습니까? 정부의 수요 공공 부분의 수요가 증가한다는 거죠. GDP 증가하죠. 그럼 원래 그렸던 AD 커브 총 지출 함수 또는 총 수요 함수
곡선, 수요 곡선의 위쪽 이동을 통해서 Y가 증가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네. 그 변화를 통해서 DD 커브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이해한다면 나중에 분석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거다. 그럼 이제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우상향하는 DD 커브를 오른쪽으로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더라. 그쵸? 수요가 증가하면 DD 자체도 증가를 합니다. 정해진 환율에 대해서 소득, 그게 증가한다라는 거죠. 실물 시장의 균형을 나타내는 DD 커브가 G가 증가하면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더라. 그거 하나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거를 이제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런 모양을 가질 겁니다.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 수요가 위쪽으로 이동하게 되겠죠. 위쪽으로 이동하면 Y는 증가하고, 그렇죠? Y의 총 수요의 증가 또는 소득의 증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G의 증가는 Y의 증가다. 그러면 DD 커브가 오른쪽으로 각 정해진 환율이 일정한 상태에서 Y는 어떻게 변한다고요? 증가한다. 그러면 DD 커브가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될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T의 변화인데요. T는 어떻습니까? T는 음의 방향으로 작용을 하겠죠. 양의 방향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T가 증가했다고 쳐요. 가처분 소득이 감소하죠. 거기에 따라서 Y가 감소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아주 직관적으로 우리 이해할 수 있죠. 그 메커니즘을 한 단계 더 생각해 본다면 Y-T가 가처분 소득이죠. 가처분 소득이 감소했다. 그럼 T가 증가했다라고 말하는 건 가처분 소득이 감소한 겁니다. 소비 감소하겠죠? 소비 감소하고 수입도 사실은 수입도 감소하게 되네요. 소비가 감소하니까 수입이 감소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상수지는 개선이 되겠죠. 근데 한 가지 고민해 봐야 될 거, 가처분 소득이 감소했을 때 그 피해는 국내 상품에 대한 소비 감소가 클까요? 수입의 감소가 클까요? 근본적으로는 이제 Y-T가 국내 소비의 포션이 크기 때문에 그 비율에 맞춰가지고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DD 커브는 아래쪽으로 우상향하는 거니까 왼쪽으로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I 변화 있을 거, I의 변화 또 우리 고민해 볼 수 있겠죠. 이제 투자가 증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투자 증가하면 DD 커브 오른쪽, 투자 감소하면 DD 커브 왼쪽. 이젠 좀 쉽게 이해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 부분에 하나 더 외국 경제 상황의 변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P스타, 외국 상품에 대한 가격이 변화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실질 환율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E는 그대로다. E가 고정되어 있을 때 E스타 자체가 증가했다는 거죠. 그러면 실질 환율 자체가 증가하는 거. 상대적으로 우리 화폐의 가치가 하락하는 거죠. 외국 상품의 가격이 올라갔다고 하면 수입이 줄어들겠죠. 경상수지 개선됩니다. 그럼 어떻다고요? DD 커브 오른쪽으로 이동되겠죠. 그런 논리적인 흐름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제 이해는 어렵지 않다고 생각되고요. 기호가 바뀌었든지 어떤 상품에 대한 선호가 바뀌었다든지 그래서 뭐 패턴이 바뀌었다든지 그런 것도 영향을 줄 겁니다. 상계 소비 성향이라고 얘기하는 내가 소득이 발생한 것 중에 아니면 가처분 소득이 1달러 증가한다면 소비를 얼마나 증가시킬까요? 80%? 기본적으로 8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75%? 저축이 높은 국가에서는 80% 이상? 뭐 조금 이상, 이하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 부분, 그게 바뀌었다라는 거죠. 내가 미래에 대해서 더 불확실함을 느끼고 저축을 더 많이 하기 시작했다. 영향을 주겠죠. 그 방향은 고민해 보시면 이해될 겁니다. 각가지 막 다양한 상황들이 생길 수 있죠. 그 다음에 그 수요 자체의 이동. 갑자기 이제 사람들이 외국 상품,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국내 상품을 소비하다가, 그러니까 예전 뭐 한 1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그
외국 차량, 특히 독일에서 생산된 상품들, 그러니까 차량들을 구경하기 어려웠는데 하루가 다르게 외국 차들을 많이 찾고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선호에 대한 변화에 따라서 디디 커브가 상당히 많이 영향을 받겠죠. 네, 그런 것들. 그러니까 아까도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렸지만 환율과 소득 자체 그거의 변화 말고 다른 식으로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모형에서 우리가 하나하나 언급했던 변수에 대한 변화가 생긴다. 그리고 현실 상황이 어떻게 변화가 된다. 그랬을 때 이게 실물 시장의 균형, 실물 시장의 균형을 우리가 외환과 소득으로 봤을 때 그 관계로 봤을 때 환율과 GDP의 관계, 환율과 Y의 관계로 봤을 때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DD 커브를 도출을 하고 DD 커브의 움직임까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까 이제 처음에 소개해드릴 때 앞으로 쭉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크게 바라보고자 하는 부분, 이제 전반적인 빅픽처로 보고 싶어하는 부분은 환율과 YY 관계, GDP와 YY 관계에 대해서 보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필요한 거 첫 번째로 실물 시장의 균형 조건들 아니면 균형 방정식, 균형 관계 이거 바라봤고요. 그걸 DD 커브로 요약을 했고 이번 시간까지 쭉 설명을 했습니다. 네, 다음번에는 우리가 AA 커브 자산 시장의 균형에 대한 거 한번 고민해 볼 거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DD와 AA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실물 시장과 자산 시장 동시 균형이 되는 그 부분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근차근 이렇게 살펴보게 되는데 AA 커브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실물 시장을 조금 더 시간을 들여갖고 공을 들여가지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AA는 조금 빨리 그 다음에 그 균형점은 또 결국은 또 시장 이론에 나오는 수요 공급의 어떤 흐름 그것들을 더 깊이 이해하면 더 쉽게 더 빠르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은 이런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